됐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네. 소개 없이 그냥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저는 그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정책 거버넌스 위원장입니다. 이민철이라고 합니다. 사역신 플랫폼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뵌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본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앞에 김광란 의원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겹치는 게 좀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조정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 뭐죠? 그 파리의 안 이달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시장인데요. 파리의 안 이달고 같은 시장이 출마한다면 광주에 출마한다면 어, 투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어떠시겠어요? 나는 좀 이런 시장 후보가 나오면 찍어보고 싶다. 아니면 너무 좀 안 맞다. 내지는 너무 급진적이다.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떠세요? 이런 시장 후보가 나오면 어, 잠시 그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각이에요. 응? 제 거를 아, 제 거를 끄셨나 봐요.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네요. 아, 예. 그러면 그냥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상황이.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고 있는데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미국의 대통령은 그 내지는 유럽에서는 또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이 기후위기 대응에 열심히 나서고 있을까요? 뭐 물론 지금 기후위기가 인류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지금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지만 지금 그 정부들이 나서고 있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2주 자가 격리 중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경제 전체가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 팬데믹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큰 걱정인 것처럼 기후 위기는 이 팬데믹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또 내지는 정부의 정책을 하는 분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금 모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나가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인제 신통상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주도권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두고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제 새로운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쪼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40 개국의 정상을 초대한 것도 이 유럽 연합에 뺏기고 있는, 중국에 뺏기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경제 주도권을 뺏어오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인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제 설명할 시간에는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어떤 의제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앞서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광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은 좀 빼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기후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산불입니다. 어마어마한 산불이 있었죠. 그리고 호주 산불이 그전에 있었고요. 이 산불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 이것은 기후 비상사태이다. 기후 위기는 현실이고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트럼프가 "기후 위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지금 모든 과학자, 정부, 소위 말하는 지식인 모두가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이미 인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에 나고 있는 이 산불이 기후 위기 때문이 아니면 또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럽의 폭염, 예, 프랑스 46 도, 뭐 독일 42.6 도, 네덜란드에서 2,946 명의 사망, 이런 유럽 폭염 문제, 인도의 가뭄의 문제, 호주의 폭염과 가뭄, 일본의 태풍, 남아메리카의 홍수.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쪽엔 홍수, 한쪽엔 폭염, 가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기후들이 나타나는 거죠.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던 어 안정적인 기후,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이면 사계절에 맞춰 살던 이 방식이 안정적인 게 깨져버린 겁니다. 안정적인 게 깨져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적응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적응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기후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서울의 그 연도별 평균 계절 이렇게 보시면 1910 년대에 여름이 94 일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131 일입니다. 그러니까 40일 정도가, 여름이 40일 정도가 늘었죠. 겨울은 20일 정도가 줄었습니다. 가을은 10일 정도가 줄었죠. 크게 보면 범은 비슷하다고 보면 여름이 한 40일 정도가 늘어나고 가을, 겨울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구 온난화가 지금 1.2도 정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평균 1.2도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지금 3 도에서 4도 정도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지금 이 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이 올랐고, 극지방에 있는 북극 지방은 더 많이 올랐고, 소위 말하는 가장 더웠던 적도 부분에 있는 그곳은 온도가 가장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2 도가 올랐는데 모든 나라가 1.2 도가 오른 게 아니고 어떤 곳은 더 많이 오르고 어떤 곳은 더 적게 올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봄이 빨리 오고
겨울은 줄어들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계속 지구가 지금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여름은 계속 더 늘어나고 겨울은 계속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1.5도에 대해서 김관란 의원님이 설명하시던데, 이 기후 위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가 2018년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IPCC 총회라고 하는 건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 간 협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회원국 유엔 모든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IPCC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걸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채택된 이 보고서에 의해서 이후에 모든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IPCC라고 하는 거 앞으로 아마 강사님들이 오시면 IPCC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실 거고 1.5도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천 송도에 전 세계의 가장 실력 있는 과학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 IPCC 1.5도 특별 보고서입니다. IPCC 특별 보고서에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2020년 2000년대 지금 우리가 2020년이죠. 금세기 말, 그러니까 21세기까지 해서 2100년이 되기 전까지 기온의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1.2도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3도가 남았습니다. 0.3도가 남았고,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현재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그대로 배출하게 되면 0.3도가 오를 시간은 7년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이대로 산다고 하면 2027년이면 1.5도, 공고된 1.5도를 넘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2050년까지 순배출 탄소 중립을 이루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0년 남았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를 줄여라 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나오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 전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네, 특별보고서의 내용을 표로 이제 보시면 크게 1.5도와 2도가 있는데 파리협정에서는 2도를 공고했어요. 2015년에. 근데 2018년에 1.5도로 이제 다시 낮추게 됐는데, 왜냐하면 2도까지 가면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 있죠. 산소 소멸 부분을 보면 2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99% 이상이 소멸하게 됩니다. 1.5도가 되면 70에서 90%, 1.5도도 위험한데 2도가 되면 뭐냐면 산소가 소멸돼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죠.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은 산호가 바다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먹고 살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깨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도가 넘게 되면 여름철에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이 10년에 한 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10년에 한 번 사라졌다가 복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복원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빙하가 녹았다가 다시 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얼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1.5도가 되면 100년에 한 번 정도 빙하가 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복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년에 한 번 사라져도 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도를 넘어서 2도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2도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1.5도로
지금 고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5도를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1.5도를 넘기기까지 남은 온도는 0.3도다. 그리고 0.3도를 넘기는 데까지 시간은 한 7년 정도가 남았다. 그러니까 7년 안에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양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4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2030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에 연간 CO2 배출량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8위입니다. 8위, 세계 8위. 그러니까 나라는 조그만한데 굉장히 그 경제에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데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독일이 제조업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1위죠. 압도적 1위.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도 지금 8위 굉장히 많은 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OECD 내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세계 탑입니다. OECD 안에서는. 굉장히 높죠. 보시면 여기 지금 가장 밑에 보시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영국입니다. 영국이 우리랑 비슷했는데 영국은 계속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지금 IMF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IMF 때 한 번 떨어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한번 보시면 보시면 1인당 CO2 배출량을 한번 보실까요? 한국이 12.9, 중국이 7, 일본이 9.1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배출량으로 봤을 때 1인당 배출량으로 봐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도 높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이렇게 지금 많은 배출을 하고 있다. 물론 개인들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배출량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아까 기후정상회의 지난주에 있었죠. 기후정상회의 때 미국 지금 나라들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에 제출한 목표죠. 유엔에 제출한 이 목표를 어느 정도 더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미국은 원래 2005년 대비해서 26에서 28%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2배를 올렸죠. 50에서 52%까지 대폭 상향했어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박수를 쳤거든요. 작년에.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세계 공장이라고 부를 만큼 모든 제조업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60년까지 한 것만도 잘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원래 2013년 대비 26%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2013년 대비 46%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40% 감축안에서 2035년까지 원래는 2030년까지 40% 하기로 했는데 2035년까지 78%로 감축하겠다고 굉장히 올렸죠. 유럽연합은 원래 90년 대비 40% 하다가 55% 유럽연합 전체를 55% 상향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2017년 대비 작년에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상향 목표를 지난주에 제시하지 않았고 앞으로 연내에 상향 조정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가 기존의 배출 감축 목표보다 훨씬 더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향시키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 기후위기가 주는 경제적인 위협,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므로써 그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가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2010년에 6억 6,900만 톤을 배출했어요. 그러면 2010년 대비, 그러니까 IPCC 공고안이죠. IPCC 공고대로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하게 되면 3억 6,700만 톤입니다. 만약에 1990년 대비를 하게 되면 한 3억 톤 정도로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작년에 제출했던 것으로 보면 2017년에 7억 900만 톤인데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게 되면 5억 3,60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 3,600만 톤하고 3억 6,700만 톤, 이것의 차이가 얼마 정도냐면 1억 6,900만, 그러니까 1억 7천만 톤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배출권 탄소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탄소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1톤당 한 3만 원, 4만 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주식처럼. 근데 만약에 1톤당 이것을 1억 7천만 톤을 1톤당 한 만 원 잡으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되죠? 1조? 1조 7천억? 17조? 뭐 이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탄소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문제로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탄소 국경 조정 이야기를 하시던데 탄소 국경 조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탄소 국경 조정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가 어, 차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차를 생산할 때 탄소가 배출되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1톤에 얼마씩 탄소세를 우리나라에 내지 않으면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유럽에 들어올 때 유럽 국경을 넘을 때 그 한국에 탄소세를 내지 않았으면 유럽 들어올 때는 탄소세를 매기겠다. 이게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거기에 우리나라의 탄소세를 내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의 탄소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2023년부터 탄소세가 현실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을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알리백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알리백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RE는 리뉴어블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그래서 최근에 이 아마 들어보신 기업들 뭐 페이스북, GM, 뭐 테스코, 뭐 스타벅스, 뭐 코카콜라, 구글, 뭐 들어본 세계적 기업들, 이케아, 애플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는 기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만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거래를 하려면 거래를 할 모든 기업들은 너네도 전부 재생 가능 에너지로만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발등이 떨어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물건을 우리는 LG에서는 배터리를 생산해서 팔죠. 근데 LG화학이 배터리 생산하는데 재생에너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석탄 발전으로 하게 되면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팔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이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죠.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대폭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안 쪽에 8기가와트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려고 합니다. 8기가면 1기가가 원전 하나니까 원전 8개에 해당합니다. 원전 8개. 그래서 원전 8개 규모를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기업들이 쓰게 되면 그 기업들은 이 알리베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탄소세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결국 경제활동에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이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의 전쟁이 환경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발전 부분하고 산업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억 8천만 톤이니까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산업 부분에서 배출량 보실까요? 철강 부분이 1억 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철강 부분 1억 톤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 철강입니다. 포스코. 옛날 어디입니까? 포항제철이죠. 예, 포스코 각이고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이런 것들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을 멈추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기후위기 문제의 가장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석탄 화력 발전을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석탄 발전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기후행동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제가 석탄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 광주 전남에는 지금 여수에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여수에 4개가 있는데 올해죠. 올해 지금 호남 1, 2호기를 폐쇄하려고 하니까 2개가 남죠. 전국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 60기가 가동 중이고 지금 노후된 석탄 발전을 폐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도 이렇게 폐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이 7개인데 이 7개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4대강을 다 말아먹고 나서 이 7개를 지금 이명박 정부 말기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포스코, SK, 삼성에 특혜를 준 것인데 이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17조입니다. 17조. 그러니까 4대강이 22조라고 보면 이 17조를 마지막에 그냥 정권 말기에 풀어버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17조를 내에서 지금 이 7개의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이거를 이제 그 공사 이제 하고 나서 가동을 하려면 원래 한 30년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 안에 지금 이걸 폐쇄가 논의가 돼야 됩니다. 석탄화력 발전 자체를. 그러면 지금 돈을 17조를 들여가지고 이거를 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완공이 안 된 공사는 좀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폐쇄를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빨리 이걸 폐쇄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이 지금 70기, 60기, 70기도 빨리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폐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리고 또 바이오 에너지나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석탄 발전은 가능한 빨리 폐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광주시의 계획은 아까 김광란 의원님 이야기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크게 에너지 전환,
채식과 도시 농업의 활성화,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순환 늘리고 석탄 발전을 멈추자. 크게 이 의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 온실가스 줄이기 협약도 작년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석탄 발전 단가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67이라면 2030년에는 71달러가 들어가겠습니다. 태양광은 현재 55달러죠. 풍력은 더 쌉니다. 2030년이 되면 35달러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왜 줄어드냐면 이 태양광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태양광 발전 단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풍력 발전 단가는 더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석탄 발전은 이제 경제성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태양광 산업하고 풍력 산업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고 경제성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 해상 풍력인데요. 옛날에는 육지,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 보면은 대관령 이런 데 있죠. 육지에 이걸 만들었다면 지금은 바다 한복판에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만들면 좋은 점은 땅값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프로펠러가 돌면서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는데 바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율도 높고요. 그래서 최근에 풍력은 대부분 이렇게 해상 풍력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신안 쪽에 신안 뭐 새만금 이쪽에 해상 풍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밑에는 지금 방음벽이죠. 방음벽 지금 옥상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한 것입니다. 광주도 지금 제2순환도로의 방음벽에다가 이렇게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확연하게 대비가 되죠. 왼쪽이 지금 우리 광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파리나 내지는 뭐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나 네덜란드나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선진 교통 도시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시를 만들면은 물론 공기도 깨끗해지고 온실가스도 나오지 않고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시민들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게 굉장하죠. 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너지를 바꾸고 도로를 바꾸고 하는 부분은 정부나 또 지자체, 광주시가 해야 될 일이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성과, 소위 말하는 효율적인 대안은 육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로 인해서 소사육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동차를 굴려서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고기 특히 소고기고요. 육식을 줄이는 것이 끊을 수 없다고 하면 육식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시면 소고기가 가장 어마어마하죠. 양고기, 치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밀, 땅콩, 두부, 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소고기의 비율이 너무 크죠. 그래서 혹시 끊을 수 없다면 가능하면 돼지나 닭고기를 드시고 소고기는 비싸기도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대폭 줄여주시면 좋겠다. 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시면 소, 닭, 소, 돼지 이런 것들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14.5%, 예, 자동차 등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그러니까 육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소입니다. 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아마존의 숲을 태우고 그것 때문에 온실가스도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소를
키워서 이동하면서 또 그 이동하는 과정에 또 들어가는 온실가스가 있고, 또 그 똥, 그다음에 소 방귀에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 메탄, 이게 엄청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후 행동에서는 하루 한 끼 채식 챌린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채식으로 먹자, 내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채식하자, 내지는 그동안 이제 육식해 왔던 것을 한 절반으로만 줄이자라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 일간의 기후 행동이라고 4월 한 달 동안 기후 30 일간 이제 기후 행동을 마을에서 해 보자. 그래서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든다. 이게 인제 뭐 쉽게 생각하면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올리거나, 아니면 어디죠? 그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그 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잖아요. 그리고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나 내지는 풍력 발전하는 데 펀드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의 인제 것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자. 대중교통을 늘리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승용차 이용률보다 낮지요. 그래서 광주시가 대중교통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적자를 메꾸는 데 1 년에 1,000억 정도, 1,000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지만, 광주시에 1,000억이라는 돈이 시민들의 문화나 복지, 교육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쓰레기는 줄이고, 이 쓰레기는 줄이고는 뭐 다 아시겠는데, 그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음식 분야에서는 육식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온실가스 배출의 굉장히 주범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채식 도시를 만들자. 채식은 맛없다,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이 비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채식 요리 산업이죠. 채식 재료를 만드는 산업. 예를 들어서 인제 미국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그 성장하는 사업이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아시죠? 고기. 그것을 지금 음 대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밀이나 콩, 이런 고기가 아닌 걸로 대신 고기 맛을 내는 그 기업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채식 페스티벌 가서 먹어 봤는데 고기 맛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 눈 가리고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면 고기 햄버거인지 비건 햄버거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정도로 지금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 산업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자원봉사 센터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자원봉사 센터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기후봉사단이나 그런 활동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모임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쓰레기 문제 해결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나 또 대중교통을 타자, 자전거를 이용하는 캠페인, 그리고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자고 하는 캠페인, 이런 것도 좋겠고, 또 하나는 아마 봉사 캠프나 이런 것들이 마을이나 그 지역을 거점으로 돼 있으면 이 탄소 중립 전환 마을, 에너지 전환 마을 운동에 참여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환 마을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우리 동네에서 한번 해 보겠다 싶으면은 자원봉사 센터하고 연결해서, 자원봉사 센터 각 시센터도 그렇고 각 구센터들도 이 전환 마을 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마을별로 그런 활동을 좀 키워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에너지 전환 마을은 광주시, 그다음에 기후환경센터 뭐 등등이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하는 마을입니다. 함께 만든 전기를 나누어 쓰는 마을, 그다음에 추위에 떠는 이웃과 더위에 지치는 이웃이 없는 마을. 아마 자원봉사 영역에서 보면 그 앞으로 이제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 특히 폭염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그러면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 주거가 취약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렇겠죠. 내지는 장애인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폭염에 뭔가 지금 취약해서 힘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내지는 따뜻한 요런 것들을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좀 챙겨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홍수가 나서 그 물에 잠긴 동네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인제 재난자원봉사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홍수 문제, 폭염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폭염이나 홍수, 재난 문제에 대비하는 자원봉사의 영역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에너지 쉼표라고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전남 마을을 중심으로 그러면 집집마다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국가의 발전소들은 가장 많이 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지 않을 때에는 다 그것이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좀 투자가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효율화하게 되게 되면 어 발전소를 더 짓지 않고도 우리가 현재의 풍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가 대표적으로 광주시하고 서대문구가 지금 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에너지 전환마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통, 붕붕이보다 뚜벅이가 빠른 마을에서 이런 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좀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다음에 도시농업, 동네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자원순환 가게 여기는 아마 많이 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관심도 많으실 거고. 예. 쓰레기가 없는 가게를 한다든지 자원순환 가게 뭐 이런 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동네에 공원과 숲을 가꾸는 거 지금 광주시도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로 그러면 예 도시 곳곳에 공원을 만들고 숲을 만들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기후 교육 지금 선생님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계신데 이런 형태로 어쨌든 사람들이 기후 문제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 교육도 아마 자원봉사 센터에서 함께 해 가지고 자원봉사 강사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 작년에 우리가 폭우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시의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기후위기 문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70% 이상이 "기후위기 심각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폭우 문제를 홍수를 겪으면서 '아 이게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구나. 우리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올해 우리가 만약에 온실가스,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고 하면 그럼 내년에는 기후 재난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고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온실가스를 2030 년까지 10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이고 2050 년까지 현재의 지금 배출한 것을 0으로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기후 재난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작년에 겪은 재난 수준의 재난을 우리는 2050 년까지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배출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는
그것이 100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영향은 언제까지 가느냐면 2120년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소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도를 넘어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온실가스, 그러니까 기후 자체가 우리가 계속 줄여나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온실가스 기후가 2도까지 가다가 1.5도까지 가다가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더 넘어가게 버리게 되면 회복이 안 되고 3도, 4도 계속 그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면 하나는 온실가스를 빠른 속도로 줄여야 된다. 또 하나는 아까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0으로 하더라도 이미 배출한 탄소들 때문에 앞으로 30년, 50년간은 기후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폭염과 폭우, 가뭄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는 재난에 대비하는 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응? 질문은 없고요. 심각한 것밖에 네, 없어요. 마음이. 네, 좀 그러시죠. 네. 예, 근데 첫 번째는 심각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때 이렇게 전환을 해야 우리가 현재 풍요라고 하는 거를 조금 유지하면서 그래도 우리 자식 세대가 이만큼의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준비하지 않으면. 근데 만약에 이제 거꾸로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지금 2010년인데 1990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잘 대응을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천천히 줄여도 되거든요. 근데 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하나도 줄이지 않고 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까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그것이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은 계속 줄어갔거든요. 네. 그 영국처럼 우리가 줄였으면 천천히 줄여도 됐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계속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져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을 우리가 또 허송세월을 해버리면 내지는 당장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허송세월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가파르게 이걸 줄여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천천히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5년간 빚을 안 갚고 놀다가는 5년 후에는 이제 쇠고랑 차게 생겼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긴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역량이 부족한 아파트 고층화, 이게 바람의 공기의 흐름을 많이 막아서 굉장히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영향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좀 고층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건축을 그런 것들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계속 고층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거 지금
그 TF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것과 관련된 발표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광주시가 네. 지금 의회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고충화 난개발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꼭 앞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광주가 지금 계획된 건축이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저기 방송에 보면은 굉장히 고층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지금부터 막아야지. 이미 시작을 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비판도 하고 질책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야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고충화나 난개발 문제도 시민들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 공론화가 되고 해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저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유럽은 지금 기후위기 교육이 학교 교육부터 시민 교육까지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 지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유럽 전체의 기후위기 대응이 어느 나라보다 어느 대륙보다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러면 아마 앞으로 오시는 분들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뭐 에너지 분야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 교통 부분만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또 강사님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일들을 올해 중요한 과제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 목소리 들린가? 네. 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영상 장비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사회도 못 봤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니요, 좋았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나갑니까, 우리? 네, 모두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내일 안녕히 같은 계세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 장비보다 줌이 훨씬 편하구만. 줌이 훨씬 편하고 좋아. 저거 해가지고 하니까 복잡해. 줌으로 해도 충분한 건데. 모두 고생하셨어요.